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CPA 김수석 김용재 회계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보셨던 국가직 7급 회계학 라이브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교재를 쓸 때 기본적으로 10년치 이상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오늘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보았었던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멘붕에 빠지신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왜 어려웠는지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고난이도 문제가 다수 포진해 있었어요. 정말로 쉬운 문제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대부분 다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는데 한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3번 지엽적인 말 문제나 혹은 고급 회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번호를 써드렸는데, 1번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죄다 고난도 문제여서 문제 번호를 굳이 써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엽적인 말 문제, 그 다음에 신유형도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도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면 그래도 어떻게든 머리를 쓰면 좀 풀 수가 있는데, 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문장이 등장하게 되면 현장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엽적인 기준서 문장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많이 어려웠었다. 그래서 충당부채, 부채의 정의, 그 다음에 리스, 그리고 재무제표의 표시, 요 부분들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모형, 요 원가 모형에서 다루는 원가 관리 회계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공무원 회계학에서 처음 등장하다 보니 현장에서 거의 제대로 푼 분이 없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시험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점이 고급 회계에서 무려 4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기존에 공무원 회계학이라고 한다면 고급 회계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고 영업권이나 굉장히 간단한 지분법 회계만 다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서 출제되던 범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전에서 푸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채점 다들 해보셨을 텐데 평소에 보던 점수에 비해서 한 20점, 많은 경우에 30점 정도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여러분들만 못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 봤다면 옆에 있는 다른 학생도 똑같이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점수가 낮다라고 너무 슬퍼하거나 막 울지 마시고요. 상황을 한번 냉정하게 잘 보세요. 내가 시험을 못 봤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학생들이 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등수는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결과 발표 날 때까지 너무 막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막 불안해서 커뮤니티로 달려가가지고 올해 뭐 합격 컷 몇 점 정도 될 것 같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지도 마시고, 거기 보면 이제 시험 좀 잘 본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조금 잘난 척을 한다고 올해 뭐 커트라인 한 80점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분탕질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거 보지 마요. 그 사람도 어차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할 뿐이에요. 근데 그 분탕질은 지금까지 수험 역사상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탕질을 하지도 마시고 분탕질을 당하지도 말고 그냥 커뮤니티 가지 마요. 그냥 쉬세요. 시험 발표 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달릴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발표가 딱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움직이세요. 붙었으면은 뭐 제일 좋은 거고, 붙지 않았으면은 이제 좀 쉬었으니까 다시 달려야겠죠. 어차피 내년 시험까지 또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날 때까지 막 정신병자들처럼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그냥 좀 편하게 쉬세요.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보면은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발표 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쉬세요. 쉬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잠도 좀 주무시고 컨디션 관리를 제일 순위로 하고 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유형을 좀 볼게요. 총 2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3문제가 원가관리회계, 그 다음에 2문제가 정부회계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서 총 2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고급 회계가 4문제, 그 다음에 중급 회계가 1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고급 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루질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중급 회계에서도 공무원 회계학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던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10문제 넘게는 아마 여러분들이 못 풀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커트라인이 기존에 뭐 8, 90점이라고 한다면 요번엔 한 6, 70점만 맞아도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과목을 상대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에서 50점대를 맞고도 충분히 합격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7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공무원 회계학에 출제되지 않았던 중급 회계 주제들 그리고 고급 회계 주제들까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초시생이나 혹시라도 이제 올해 시험을 잘 못 보셔서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회계사 1차 시험용 교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교재와 강의까지 대비를 해주셔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문제를 라이브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서 1번과 2번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셨을 거예요. 일단 답은 2번인데요. 답부터 보시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모든이 잘못됐어요. 여기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재무회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재무제표겠죠. 그리고 재무제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맞는데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재무정보에는 원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을 보시게 되면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정보 이용자가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재용한테 원하는 정보 내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번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2번이 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차이본가 자본화. 초반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고 있어요. 자, 차이본가 자본화는요, 일단 가장 먼저 몇 년도로 분석하는지 보셔야 돼요. 마지막 줄 보시면 X1년도에 자본화한 차이본가를 물어봤죠. 그래서 일단 연도를 씁니다. X1년도. 그리고 X1년도에 완공이 되면 완공일, X1년도에 완공이 안 되면 12월 31일을 적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X2년도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12월 31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사 대금의 지출일과 지출액을 적습니다. X1년도 1월 1일에 10만 원을 썼죠. 이외에 지출액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할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12달이기 때문에 12분의 12를 하게 되면 연평균 지출액은 딱 10만 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의 차이본가 자본화를 하게 되죠. 특정 차입금, 지금 X1년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 총 8만 원을 빌렸는데 특정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차입기간과 공사기간이 겹치는 기간만 자본화를 해요. 지금 차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X1년부터 12월 31일까지 쭉 공사를 하기 때문에 12달이 모두 걸립니다. 그래서 8만 원이 되고요. 그 옆에 이자율을 써주세요. 이자율 5%. 자, 8만 원에다가 5%를 곱하게 되면 이자 비용은 4천 원이 발생하죠. 요게 특정 차입금에서 자본화가 되는 이자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 총 1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10만 원 중에서 이 8만 원은 특정 차입금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만 원만 일반 차입금에서 자본화를 하게 됩니다.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은 10%. 지금 일반 목적 차입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하면 무조건 10%예요. 그래서 2만 원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2천 원이 되는데 이때 한도가 있죠.
한도는 실제로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지금 20만 원을 X1년도 1월 1일부터 X2년 말까지 1년 동안 빌리게 되는데 X1년만 분석을 하게 되면 1년이 다 걸리죠. 그래서 20만 원이 전부 다 발생하게 되고요. 20만 원 중에서 10%이기 때문에 한도는 2만 원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한도는 2만 원이에요. 2,000원이 2만 원 안쪽에 들어오죠. 그래서 총 차입원가 자본화액은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일단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는 때와 국가가 고지하는 때, 얘를 서로 뒤바꾼 복이었습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알려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요. 신고 납부하는 방식은 그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서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일단 3번이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잘못된 설명이었는데 4번이 왜 잘못됐는지 올바른 문장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 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과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을 해요. 혹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동그라미 4번이 잘못된 겁니다. 법령 등에 따라서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밑에 있는 문장처럼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문장도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풀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겠다 하는 문제들만 골라서 푸셨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제 중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풀이 과정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한 15문제 정도만 잘 맞췄어도 제 생각에는 붙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X2년도에 재평가 이익을 묻고 있어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나 보네요. 자, 주한국은 X1년 초에 무형자산인 라이선스를 50만 원, 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빵, 재평가 모형 적용에 취득하였다. X1년 말 라이선스의 공정가치가 45만 원, X2년 말 라이선스의 공정가치가 52만 5천 원이래요. 자, 그러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X1년 말 공정가치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X1년도까지 1년치 감가상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50만 원에 취득을 했고 잔존가치 없이 내용연수 10년으로 정액법 상각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5만 원이고요. 45만 원이 남아요. 근데 X1년 말 공정가치가 딱 45만 원이에요. 재평가 손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두면 돼요. 그 다음에 X2년도에 다시 한번 상각을 합니다. 정액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똑같아요. 그래서 40만 원이 남고요. X2년도의 공정가치가 5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 12만 5천 원을 재평가 잉여금으로 OCI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문제 표현을 줬다면 X2년도 말 인식할 재평가 잉여금은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게 어차피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2만 5천 원, 답은 4번으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제조원가의 흐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원래 풀던 방식대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X1년도에 기초원가를 물어봤죠. 기초원가라 함은 DM과 DL의 합이에요. 자, 그리고 기초와 기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줬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20%를 가산하여 판매한다. 원가 기준 이익률을 주고 매출액을 줬죠. 그러면 원가 기준 이익률과 매출액을 이용해서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이용해서 DM과 DL을 구해볼 겁니다. 자, 제조원가의 흐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재료부터 분석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공원가, 그 다음에 제공품과 제품을 분석을 하게 되죠. 자, 원재료의 기초, 매입, 기말, 그 다음에 가공원가의 DL과 OH, 그 다음에 제공품도 기초, 기말, 제품, 기초, 기말을 차례대로 적게 됩니다. 자, 일단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쭉 적어볼게요. 기초 직접재료 2,000, 기말 직접재료 7,000, 그 다음에 제공품 기초 8,000, 제공품 기말 5,000, 그 다음에 제품 기초 7,000, 제품 기말 10,000원. 자, 일단 여기까지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직접재료 매입액을 줬어요. 15,000원. 그래서 여기에 15,000원을 대입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한번 구해볼게요. 매출원가. 지금 원가의 20%를 매출원가에 가산해서 팔고 있대요. 그러면 매출, 그 다음에 총이익, 원가 이렇게 세 줄로 분석을 했을 때 총이익에 해당하는 비율이 0.2고요. 얘가 1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매출액이 6만 원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1.2로 나눈 5만 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장 마지막 매출원가 자리에 5만 원이 와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기초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쭉 표에 있는 금액을 다 대입을 했고 그 결과 매출원가가 5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거 다 더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다 뺐을 때 5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제시된 금액 먼저 다 지워볼게요. 이쪽이 15,000원, 이쪽이 지금 1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랑 지우게 되면 차변에 딱 10,0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DL과 OH 두 개를 더했을 때 4만 원이 계산돼요. 4만 원. 만 원에다가 4만 원을 더해야 5만 원이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DL을 구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마지막 줄에 제조간접원가는 가공원가의 40%래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오시면 가공원가 얘가 1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가 0.4에 해당해요. 그럼 DL은 0.6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DL은 24,000원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DM만 구하면 되겠죠. DM은 기초에서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DM이 10,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34,000원이 답이었어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6번 가볼게요. 주당순이익. 자, 기본주당 순이익을 묻고 있는데 기본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NI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뺀 다음에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N이라고 부르는 평균 주식수로 나누게 되죠. 일단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금은 마지막에 구하고요. N 먼저 구해볼게요. 자, 기초유통 보통주식수 1월 1일에 800주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기초에 전환우선주가 500주가 있는데 이 중에 400주를 7월 1일에 400주의 보통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7월 1일에 보통주가 400주가 늘어나죠. 요걸 가중평균해주면 돼요. 이거 말고 지금 보통주가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드는 거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800주에다가 12분의 11을 곱하시고 400주에다가 12분의 6을 곱하시게 되면 요게 800주, 요게 200주인데요. 요걸 더하시게 되면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1000주로 나와요. 그래서 N에다가 1000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000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금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선주가 총 500주 존재하다가 이 중에 40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100주가 딱 남아요.
보통주로 전환한 기중에 전환된 우선주에 대해서는 보통주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남은 100주에 대해서만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주 딱 100주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이 1000주래요. 전환 우선주의 액면 금액이 1000원이기 때문에 액면 금액 곱해주시고 마지막 줄 보시면 우선주의 배당률이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시면 우선주 배당금이 10,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0,000원 나누기 1000을 하시게 되면 40으로 계산이 돼요. 기본 주당 이익은 40원입니다. 자, 이제 7번 소매제고법. 이것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유형이랑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소매제고법 풀이법을 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원래는 문제에 이 자료들을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이나 혹은 매출원가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기말재고자산이랑 매출원가 이런 것들을 주고 문제에 제시했어야 되는 자료를 우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풀이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재고자산 T계정을 그리는데 차변에 기초랑 매입이오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매출과 기말이 옵니다.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는데 순, 비, 정, 종으로 외울 거예요. 자, 여기서 순은 순인상, 순인하, 그 다음에 비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과 종업원 할인을 의미합니다. 자, 각 금액별로 원가랑 매가로 나눠서 줄 거기 때문에 일단 제시된 숫자들만 채워 넣자고요. 원가 2,000원, 1000단위로 쓰겠습니다. 매가 4,000원, 단기 매입액 16, 18, 그 다음에 매출액, 매가 20, 그 다음에 순인상액, 여기가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순인하액, 순인하는 음수로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정상은 따로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할인, 여기가 니은이고요. 정상도 따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과 비정상을 일단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차변 합계를 먼저 구하는 거죠. 일단 원가 합계가 18, 그 다음에 대변 합계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차변 합계가 18이고요. 대변 합계 몰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 기준 소매제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말재고액이 1,600원, 그 다음에 원가율이 80%래요. 그러면 지금 기말재고액 원가가 여기에요. 1.6, 1,600원이고 원가율이 80%이기 때문에 기말재고 매가 금액이 2,000원이에요. 그래야 2,000원에서 80%를 곱해서 1,600원이 나왔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원가율을 줬기 때문에 원가율을 이용해서 여기 기억 금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X라고 쳐볼게요. X. 만약에 그냥 우리가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율을 계산한다면 오른쪽으로 갑시다. X분의 18인데 원가율이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기초재고자산 2랑 4를 빼요. 요게 지금 80%래요. 원가율이. 그러면 X가 24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아니죠? 16 나누기 80%를 하게 되면 20이죠. 20. 그러니까 요게 20이고 요게 24가 맞아요. 네. 24 빼기 4를 해야 20이고 분자가 16이 되기 때문에 20분의 16, 80%가 맞습니다. 자, 그럼 X가 24인데 여기에 24가 적혀야 돼요. 그럼 기억이 얼마인지 알겠죠? 자, 지금 22에서 1을 뺐으니까 요거 3개를 다 더하게 되면 21이고요. 그 다음에 순인상이 3,000원이 돼야 됩니다. 3,000원. 자, 그 다음에 요 24는 오른쪽에도 똑같이 적혀야 돼요. 20에서 1을 더하고 니은을 더했을 때 2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래서 순인상 기업 3,000원, 종업원 할인 니은이 2,000원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었고요.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틀린 문장만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이 틀린 문장이었었는데요. 자, 이게 왜 틀린 문장이었었냐면 자, 구조조정 충당부채는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는 비용만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요.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어요. 자,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자, 9번 영업권 갈게요. 영업권 계산할 때 이전 대가에서 순자산 공정가치를 뺀 다음에 이 순자산 공정가치에 지분율을 곱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영업권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주한국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취득, 인수하는 사업 결합을 하면서 주대한은 지금 이전 대가로 총 14,000원, 주당 공정가치가 14,000원인 보통주를 100주를 발행해요. 그래서 이전 대가는 140만 원이 됩니다. 14,000원 곱하기 100주.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자산의 공정가치 120만 원이라고 첫 번째 줄에 줬죠. 자, 지금 전부 다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기 때문에 지분율은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영업권은 20만 원입니다. 근데 중간에 요게 있죠. 보통주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만원,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만원. 여기에서 직접 관련된 비용 만원은 주발초에서 차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주식을 새로 발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발초가 발생하는데 이 직접 관련된 비용을 주발초에서 차감하고요. 기타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영업권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영업권은 20만 원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10번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 변동표. 이것도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푸셨던 문제를 다소 응용했기 때문에 좀 풀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재정운영 결과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재정운영표 먼저 그려볼게요. 프로그램 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하고요. 여기에서 프로그램 순원가가 도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비배분 비용을 더하고 관리운영비를 먼저 더해야겠죠. 관리운영비를 먼저 더하고 비배분 비용을 더하고 비배분 수익을 빼서 재정운영 순원가를 구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비교한 수익을 뺄 거냐 말 거냐, 요거는 사업형 회계냐 혹은 행정형 회계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지금 기타 특별 회계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행정형 회계예요. 행정형. 그래서 재정운영 순원가가 재정운영 결과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재정운영 순원가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줄에 프로그램 총원가 28,000원, 프로그램 수익 12,000원. 그래서 순원가가 16,000원이 되고요. 관리운영비 총 8,000원이고요. 자, 여기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익과 비용, 이자 비용과 자산 처분 손실, 자산 처분 이익이 등장하는데 얘네들이 비배분 비용과 비배분 수익을 의미합니다. 지금 비용이 2,000원, 그 다음에 이익이 2,000원이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은 2,000원 빼기 2,000원 이렇게 해서 0이에요. 그냥 지울게요. 그 다음에 국고 수익, 부담금 수익, 채무 면제이익, 국고 이전 지출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비교한 수익에 해당하겠죠. 행정형 회계는 비교한 수익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재정운영 결과가 24예요. 24. 재정운영 순원가랑 재정운영 결과가 일치하기 때문에 24,000원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형 회계 같은 경우에는 비교한 수익을 어디에 적느냐? 순자산 변동표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적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장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순자산 변동표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란에 적게 돼요. 자, 요거 다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왼쪽에 있는 3개가 전부 다 수익이기 때문에 다 더하시게 되면 2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국고 이전 지출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원. 그래서 조달 및 이전은 22,000원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풀어볼게요. 쟤는 이제 여러분들이 순자산 변동표에 대한 개념이 있으셨어야 돼요. 자, 국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을 기, 적, 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자, 기초에 지금 문제에서 기본 순자산 5천, 적립금 및 잉여금 10, 순자산 조정 5라고 주고 난 다음에 지금 중간에 변동 내역을 쫙 줬죠. 지금 재정 운영 결과 24,000원, 요거는 적립금 및 잉여금을 줄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 변동표상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 비교한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는 또 적립금 및 잉여금의 가산이 돼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됐을 때 기말에 기본은 5 그대로 내려오고요. 적립금 및 잉여금은 8,000원, 그 다음에 순자산 조정은 5,000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적립금 및 잉여금이 7,000원이다. 잘못된 보기였고요. 동그라미 4번 기말 순자산은 요거 3개 다 더하면 18,000원.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업원급여. 요거는 이제 공무원 회계학에 거의 출제가 안 되던 주제인데 회계사 기출문제를 보고 낸 문제예요. 그냥 회계사 1차 기출문제로 내놔도 전혀 순색이 없습니다. 자,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 자산, 부채, 그 다음에 OCI 이렇게 헤드를 적어주시고 나서 기초와 이자를 적어주세요. 지금 기초자산 12,000원이고요. 기초부채가 15,000원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 할인율이 연 10%이기 때문에 이자를 10%로 계산할 텐데 자산이 1.2, 부채가 1.5가 돼요. 1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차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대차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비용으로 맞춰줍니다. 비용 0.3, 퇴직급여를 300원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근무원가 4,000원 비용 인식하면서 부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에서 3,000원 지급, 자산과 부채를 3,000원씩 줄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 출연한 경우 자산을 5,000원 늘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사회적립자산이 총 15,2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급여 부채가 17,500원이 돼요. 15,200원과 17,500원. 네, 맞아요.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재측정 요소가 확정급여 채무, 그 다음에 사회적립 자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데 확정급여 채무에서 재측정 손실이 2,500원 발생했대요. 그러면 OCI를 2,500 줄이면서 부채를 2,500 늘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립 자산에서 재측정 이익 600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자산을 600원 늘리면서 OCI를 600원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계산을 하게 되면 확정급여 부채는 2만 원, 그 다음에 사회적립 자산은 15,8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상계하게 되면 순확정급여 부채는 4,200원이에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요거 나중에 회계사 1차용 패턴 회계학을 다시 출간하게 될 텐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원가 모형은 많이 풀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X4년도에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할 때 회수 가능액이 무지하게 높은데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한도를 고려하게 되면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수익기준서 사례형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처음 보시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5개월 전광판 한 단위, 그 다음에 유지 서비스를 합쳐서 4천만 원에 판매했대요. 다 합쳐서 4천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각각 따로따로 팔 때의 개별 판매 가격이 있어요. 지금 전광판은 3천만 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유지 서비스는 2천만 원짜리예요. 전광판 원래는 3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유지 서비스는 원래 2천만 원짜리. 그래서 개별 판매 가격의 비율대로 이 4천만 원을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전광판에 24가 뿌려지고 서비스에 16이 뿌려집니다. 요게 매출액이에요.
그리고 각 매출별로 매출 원가가 같이 제시되어 있어요. 전광판은 매출 원가가 단위당 2,000이고요. 서비스는 연간 1,000만 원이 발생해요. 자, 여기에서 동그라미 1번 X1년도 7월 1일에 인식한 매출액은 24다. 7월 1일에는 요 전광판만 넘어가기 때문에 요 24에 대해서 매출액을 인식해요. 일단 1번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 X1년도 매출액은 32이다. X1년도에는 일단은 전광판 매출액 24에다가 서비스 매출액이 추가로 발생해요. 서비스 매출액이 1년 동안 총 16인데 이 중에서 절반만 X1년도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X1년도 매출액이 32가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매출 총이익은 일단 매출액을 다 구했기 때문에 X1년도 매출원가만 빼주시면 되는데 일단 전광판이 넘어갔죠. 전광판의 매출원가가 20이기 때문에 차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매출원가가 10이에요. 근데 이 중에 절반만 넘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매출 총이익이 700 맞고요. 답은 4번이었어요. X2년도의 매출 총이익은 16 빼기 10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6개월치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600만 원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재무비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의 정의. 부채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하나만 올바르고 나머지 3개가 다 틀렸죠. 1번부터 보시면 의무는 블라블라 하는데 의무를 이행할 당사자를 그 신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틀린 문장이었어요. 신원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맞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의무에는 블라블라 하면서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근데 부채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돼요. 높지 않다면 충당 부채를 인식하겠죠. 충당 부채도 어쨌든 간에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우리가 부채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기준서 원문을 갖고 와봤어요. 자, 동그라미 4번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정 그 자체만으로 기업에 현재 의무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어떻게 됐냐면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적용으로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거나 조치를 취한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돼요. 법률 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기업에게 현재 의무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도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 동그라미 4번 바로 갈게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 이게 판매형 리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판매형 리스의 경우에 리스 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원가를 리스 개시일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판매형 리스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기 비용 처리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판관비로 처리를 하게 되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자, 만약에 리스 제공자가 의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게 되면 현재 가치를 했을 때 우리가 현금 흐름을 이자율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죠. 근데 이자율을 너무 많이 끌어내리게 되면 이 현재 가치가 커져요. 그래서 리스 제공일 현재 인식하게 되는 매출이 무지하게 커집니다. 상대적으로 미래에 인식하게 되는 이자 수익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러한 낮은 이자율의 사용은 리스 제공자가 거래에서 생기는 전체 이익 중 과도한 부분을 리스 개시일에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매출이 커지고 미래에 인식하게 되는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과 같은 설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었고요. 17번 법인세 회계,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볼게요. 자, X1년도에 세율 30%, X2년도에 25%, X3년도 이후에 20%의 세율을 적용해요. 지금 회사가 3년분 임대료 36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회사는 발생기준 회계처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회사는 이 중에서 9만 원만 수익으로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세법은 현금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36만 원이 전부 다 X1년도에 수익으로 가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 차이 27만 원이 가산이 되면서 올해에 36만 원을 전부 다 과세를 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미래에 회사가 X2년도와 X3년도 그 이후에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회사는 요걸 나눠서 인식할 거라고요. 근데 세법은 이때 전부 다 과세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 회사가 12만 원과 15만 원을 각각 수익으로 인식했을 때 요걸 다시 없애줘요. 그래서 X2년도에 마이너스 12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이렇게 줄여줍니다. 요게 회계처리, 요게 세무조정이에요. 그래서 단기에 일시적 차이를 가산하게 되는데 요게 미래에 차감을 하게 되는 일시적 차이가 돼요. 그러면 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각 연도별로 지금 적용이 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12만 원 곱하기 25% 4분의 1이니까 3만 원의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15만 원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3만 원의 효과를 가져와요. 그렇게 해서 총 6만 원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생깁니다. 왜냐? 미래 과세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돈을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6만 원,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이것도 이상한 문제였어요. 네, 정말 지엽적인 내용이었어요. 요거 틀렸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답은 4번이었는데요. 연결재무제표는 특정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특정 종속기업이 아니라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로 바꿔줘야 돼요. 재무제표를 연결해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지배기업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로 고쳐줘야 올바른 문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학습 모형. 이것도 이제 처음 보실 텐데, 자, 이게 뭐냐면은 80%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이 적용된대요. 지금 한 대를 생산할 때 총 100시간의 직접 노무 시간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평균 시간이 학습 모형이 적용되기 때문에 2대를 생산하면 평균 80시간이 소요되고요. 4대를 생산하게 되면 평균 64시간이 발생해서 총 256시간이 발생해요. 내가 한 대 생산할 때 100시간, 4대 생산할 때 256시간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대를 생산했는데 지금 3대를 추가로 생산하고 싶대요. 그러면 100시간이 256시간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156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걸 계산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이게 지금 대당 금액이기 때문에 3대를 추가로 생산하면 8만 원 곱하기 3대만큼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56시간을 곱해주시면은 답은 4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24만 원, 여기에서 1500 곱하기 156 해서 2개를 더해주시면 47만 4천 원만큼 추가 제조원가가 발생합니다. 자, 20번 지분법 회계. 이것도 처음 보시는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자, 지분법 평가 이익을 물어봤는데 그냥 지분법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금액을 줬어요. 상각자산과 재고자산, 그 다음에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의 차이를 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완전 찐 고급 회계사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셨어야만 이 내용을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푼 사람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상각자산 지금 1,000원 차이 나고요. 재고자산도 1,000원 차이 나요. 요게 이 자산이 제거가 되면서 이 차이가 없어져요. 상각자산 같은 경우는 잔여 내용 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X1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200원씩 사라져요. X5년도까지.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X1년 중에 모두 판매되었기 때문에 1,000원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종속기업의 단기순이익에 1,200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한국의 단기순이익이 2,200원이거든요. 여기에서 1,200원을 줄이게 되면 1,000원이 되고요. 이 중에서 지분율만큼만 갖고 오게 돼요. 지금 지분율이
30%이기 때문에 여기에 30%를 곱하게 되면 300원이 지분법 이익이 됩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21번.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혼자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2번. 위험의 회계 말 문제. 옳지 않은 건데요. 답은 2번이었고요. 예상거래란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아요. 구속력이 없으나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입니다. 이것도 안 배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틀렸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틀렸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2번이 답이었는데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1000단위나 100만 단위로 표시할 때 중립성이 제고될 수 있다. 여기서 중립성을 이해가능성으로 바꿔주셨어야 돼요. 이제 숫자가 워낙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 단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000단위나 100만 단위나 뭐 1억 단위로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범위를, 그 숫자를 줄이게 되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해가능성이 제고가 돼요. 이게 원문이었고요. 중립성이 제고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중립성이 좀 생뚱맞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이 원문을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풀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자, 24번 손익분기점도 넘어갈게요. 요거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하나 풀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안 푼 문제가 되게 많은데 제가 네이버 카페에 이제 요 문제의 해설을 자세하게 써서 남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김용재를 치면은 제 얼굴이 딱 뜰 거고요. 거기에 이제 네이버 카페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입하시면은 제가 요 해설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영업활동 현금 흐름 직접법인데요.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증가액 두 개를 다 물어봤어요. 좀 특이한 문제였었는데요. 일단 매출 총이익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X2년도에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둘 다 구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X2년도의 매출액은 직접 줬어요. 70만 원. 그리고 기초와 기말 재고자산과 함께 X2년도 매입액을 줬죠. 그래서 기초 기말 재고자산에다가 매입액을 반영하시게 되면 X2년도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X2년도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자산 10만 원에서 매입액 50만 원을 더하고 기말 재고자산 200을 빼면 400입니다. 400. 이게 매출원가예요. 지금 X2년도 매출액이 70만 원이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빼시게 되면 30만 원이 일단 매출 총이익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증가액을 물어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법을 이용하게 되면 영업활동 중에서 한 가지 활동만 분석을 해요. 고객이면 고객, 종업원이면 종업원, 공급자면 공급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전체 영업활동을 그냥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과 공급자. 이 두 가지 현금 흐름을 다 구할 수 있고요. 그 합이 답이 되는 겁니다. 직접법 현금 흐름 계산하는 공식은 캐시플로우는 NI에서 자산 증가액은 반대로 부채 증가액은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죠. 자, 일단은 매출액이 고객과 관련된 손익이기 때문에 매출액 70만 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구했죠. 40만 원을 공급자 쪽에다가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 20만 원이 10만 원으로 됐죠. 마이너스 10만 원인데 매출채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고객 쪽에서 부호 반대로 플러스 10만 원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고자산은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10만 원이 늘었는데,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공급자와 관련된 자산이죠. 그래서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10만 원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채무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30만 원으로 10만 원이 늘었죠. 공급자와 관련된 부채입니다. 10만 원을 여기서 늘리게 돼요. 그래서 고객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은 총 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 내가 지급한 현금 흐름은 이렇게 지워지고 총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더하시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40만 원 증가가 답이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객으로부터 유입한 현금 흐름,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 흐름을 따로 물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는 자산 부채 요 세 가지를 분석을 해서 그냥 통으로 이 공식을 이용했어도 상관은 없어요. 캐시플로우는 NI 마이너스 자산 플러스 부채, 여기에다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넣고 여기에 재고자산이랑 매출 채권 넣고 여기에 매입 채무 넣으면 전체 현금 흐름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25번까지 전부 다 풀이를 마쳤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 제가 올려드리는 해설 참고하시고 질문 올려드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